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으로 치러지고 있는 2024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B조 3차전 경기에서 라이벌 일본을 꺾고 B조 1위로 8강에 안착했습니다. 개최국 카타르를 피할 수 있는 순조로운 대진표로 토너먼트를 치를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는 지난 중국과의 2차전 경기에 이어 일본과의 3차전 역시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완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황선홍호의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지우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과정 그 대회만 제외하고 나서 본다면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공격 전개 과정, 전술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습이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1대0으로 승리했던 이번 한일전에서 드러난 우리 대표팀의 숙제, 그리고 이런 숙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B조의 마지막 경기가 막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1대0으로 승리했고요. 중국도 아랍에미리트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미 탈락이 확정됐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 경기 전까지 나란히 2승을 기록했고 3득점 무실점으로 골득 실차까지 같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3전 전승 4득점 무실점의 완벽한 기록으로 8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이 경기를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볼 점유율에 있어서 60.9%, 6대4 정도로 일본이 우세했고 슈팅 숫자도 15대 6으로 우리보다 일본이 2배 이상 많이 기록했습니다. 다만 차이는 결정력이었는데요. 우리는 6번의 슈팅 시도 중에 3번을 유효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한 골을 뽑아냈으나 일본은 무려 15번이나 뿌린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2개밖에 없었다는 점, 게다가 골대 강타에 불운까지 따르면서 기회를 해결하지 못했던 아쉬운 고질적인 문전 처리 미숙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크게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조별리그를 통과한 상황에서 8강전에 대비해서 부상자를 예방해야 하고 또 핵심 선수들의 체력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팀 모두 꽤 많은 선수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치노 고타로 선수 장신 공격수를 최전방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시켰고 본래 측면 공격수로 뛰던 아라키를 처진 스트라이커로 두고 이전 2차전 아랍에미리트전에 최전방 공격수로 뛴 후지오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1, 2차전 모두 선발 기회가 없었던 히라카와를 왼쪽에 배치하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역시 다나카와 가와사키 이전 2경기에 뛰지 않았던 선수로 구성을 했고요. 왼쪽에 우치노 다카시 왼쪽 풀백만 기존의 주전 선수를 기용하고 다카이, 스즈키, 한다까지 포백 라인의 3명 역시 새롭게 출전 기회를 줬습니다. 또한 골키퍼 역시 노자와 선수를 배치하면서 고쿠보가 아닌 후보 골키퍼를 배치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주장인 변준수 선수가 경고 2회 누적으로 뛸 수 없는 데다가 주전 수비수인 서명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치 수개월의 진단을 받게 되면서 아예 하차하게 됐습니다. 아직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관중석에서 대회 내내 선수들을 응원하기로 하긴 했지만 잔여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센터백 자원을 3명밖에 데려오지 않았던 황선홍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지만 센터백도 가능한 이강희 선수를 3백의 중앙으로 세우고 왼쪽 풀백인 조현택 선수를 왼쪽 센터백으로 두고 다른 센터백 자원이 이재원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3백을 꺼내들었습니다. 좌우 윙백으로 이태성과 장시영, 중앙 미드필더로 김동진과 최강민, 공격진은 정상빈 선수, 빠른 윙포워드 성향의 정상빈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왼쪽에 홍윤상, 오른쪽에 홍시우 선수를 배치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3-4-3 포메이션이라고 보기보다는 5-4-1에 가까운 선수비 후역습 전형이었습니다. 장시영과 이태석까지도 5백 일자 라인으로 밑으로 내려오고 홍시우와 홍윤상도 측면 공격수라기보다는 측면 미드필더에 가깝게 내려오면서 최전방에 정상빈 선수 한 명만 놓고 지키다가 한 번의 롱볼을 통해서 역습하는 형태로 경기를 했고요. 일본은 기존의 점유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했는데 중앙에 조율사라고 할 수 있는 후지타라든지 야마모토를 뺀 상황에서 공격 지역에도 핵심 자원인 호소야 마오라든지 혹은 야마다 같은 선수들이 1, 2차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선수들을 모두 빼다 보니까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날카로움이 많이 떨어진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팀 모두 전반전에는 조금은 답답한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든 쪽은 일본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왼쪽 풀백인 우치노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왼쪽 윙포워드인 히라카와 선수가 문전까지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갔어요. 1대1 상황에서 속도를 살리면서 파고들고 특유의 컷백 플레이를 가져갔는데 여기서 중앙 미드필드인 다나카 선수가 달려들어 오면서 슈팅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 수비가 침착하게 중도 차단하면서 막아냈습니다. 이후 우리가 좀 더 수비를 콤팩트하게 가져가면서 지리한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전반 19분 우리의 문전에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히라카와 선수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접고 들어오며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때린 것도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고요. 전반 29분에는 일본의 코너킥 상황이 날카로웠는데 김동진 선수를 맞고 우리의 골대 안으로 자책골로 흘러들어갈 뻔했던 상황을 백종범 선수가 선방하면서 막아냈습니다. 전반 39분에는 일본이 날카로운 스루패스로 우리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렸는데요. 미드필더인 가와사키 선수의 스루패스를 오른쪽 윙포워드로 뛴 후지오 선수가 대각선으로 수비 사이, 틈 사이로 달려들어가면서 확보했고 여기서 수비를 등진 채로 뒤로 빼준 공을 아라키 선수가 우측면으로 크로스패스까지 연결했는데 이 크로스가 조금은 빗맞으면서 부정확하게 이어졌고 이강희 선수가 헤더로 차단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3백의 중앙에서는 이강희 선수가 배후에 커버도 하고 후방에서의 빌드업 기점 패스도 연결하고 전방 압박까지 관여하는 등 그야말로 수비라인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고 정상미 선수는 압도적인 속도를 통해서 일본 수비 뒷공간을 여러 차례 공략하고 또 많은 스프린트로 전방 압박도 시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후반전 유일한 슈팅 기회, 결정적인 슈팅 기회도 정상빈 선수를 통해 나왔습니다. 전반 44분에 이강희 선수가 수비에서 길게 전방으로 롱패스를 연결했을 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홍시우 선수가 이어받아 공을 몰고 올라가다가 중앙 공격수인 정상미 선수가 오른쪽으로 커트아웃해서 움직이자 그쪽으로 패스를 빠르게 연결했거든요. 여기서 정상빈 선수가 일본 수비 라인을 벗겨내고 컷백까지 문전으로 가져갔는데 홍윤상 선수가 슬라이딩하면서 시도한 슈팅이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일본이 시도했던 여러 차례 공격 기회보다 우리가 전반전에 한 차례 시도한 슈팅이 더 날카로웠던 장면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내려서서 역습하는 상황에서 기회가 오다 보니까 일본의 수비의 전열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이 54.4%로 점유율에서 앞섰고 지상 경합에서도 58.1%로 앞섰고 공중볼 경합까지도 63.6%로 앞섰어요. 게다가 일본이 우리 지역에서 강한 전면 압박을 시도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사실은 후방 빌드업으로 거의 상대 지역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매우 답답한 경기가 펼쳐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본 선수들이 공 가로채기 기록도 6개로 더 많았습니다. 슈팅 시도도 3대2였는데 문제는 양팀 모두 유효 슈팅이 없었던 조금은 지리한 공방전이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일본의 거센 공세를 파울로 끊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 10번이나 전반전에 파울을 할 정도로 조금은 거친 흐름이 이어졌고 그러면 과정 속에서 양팀 선수들 간에 조금은 감정 다툼도 벌어졌습니다. 선수 교체 없이 진행됐던 후반전 54분에는 중앙 미드필더인 김동진 선수가 가와사키 선수가 공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발을 높이 들어서 약간 거친 태클을 가하다가 경고를 받게 됐거든요. 여기에 최강빈 선수 역시 경기 내내 일본의 공세를 파울로 끊어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수비가 좀 퇴장당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걱정들이 따르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일본이 후반전에 조금 지친 기색을 보였고 우리의 공격이 조금 더 날카롭게 펼쳐진 상황이 정상빈 선수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57분에 정상빈 선수가 또 2선으로 내려와서 공을 운반해 올라가면서 가짜 9번 역할을 해줬고 이때 홍윤상 선수가 왼쪽 전방으로 침투하자 정상빈 선수가 날카롭게 패스를 찔러 넣어줬습니다. 홍윤상 선수가 여기서 문전 왼쪽까지 단독으로 치고 들어가서 일본 수비 2명 사이로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흐르면서 기회가 무산됐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황선홍 감독은 58분 경고가 있었던 김동진 선수와 거친 플레이가 자주 이뤄졌던 최강민 선수를 빼고 황재원 선수와 김민우 선수를 투입하면서 체력도 보강하고 또 공격의 날카로움도 보강을 했습니다. 본래 오른쪽 풀백인 황재원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그리고 이제 뒤셀도르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인 김민우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채워줬는데요. 다만 이 교체 후 4분 만에 최전방 공격수인 정상빈 선수가 공중볼 경합 후 착지하는 과정 속에 근육 부상을 입게 되면서 뛸 수 없다라는 신호가 나왔고 또 왼쪽 센터백인 조현택 선수 역시 조금 지친 기색을 보이다 보니까 강성진, 강상윤 선수가 들어가고 정상빈, 조현택 선수가 내려오게 됐어요. 전천후 전방 공격수인 강성진 선수가 그대로 정상빈 선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강상윤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왼쪽 풀백으로 뛰던 이태석 선수가 왼쪽 센터백으로 이동하고 중앙 미드필더이지만 왼발잡이로서 왼쪽 측면 윙백 역할이 가능한 김민우 선수가 이태석 선수의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일본은 주전 공격 자원들을 총출동시키면서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63분 가와사키, 히라카와 다나카 이 3명을 빼고 마츠키, 구류, 사토, 케인 그리고 후디타까지 들어왔습니다.
주장인 후지타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조율사이고 사토 케인은 베르더 브레멘 2군 선수로서 2선에서 개인 능력으로 골을 만들 수 있는 선수이고 20세 이하 월드컵에 참가했던 마츠키 쿠류 역시 문전에서의 결정력과 기회 창출 능력이 뛰어난 주전 자원인데요. 실제로 이 선수들이 들어온 이후 일본은 득점에 가까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64분에는 후지오 선수가 우측면에서 돌파에 성공한 이후 올린 크로스 패스를 마츠키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빗맞았어요. 빗맞은 후에도 문전에 도사리고 있던 우치노 선수가 헤더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이것조차 빗나가는 일본의 극악한 결정력 덕분에 우리가 실점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이어진 65분 코너킥 상황에서는 뒤로 흐른 공을 빠른 타이밍에 후지타 선수가 바로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간 걸 골문이 조금 비어있던 상태에서 백종범 골키퍼가 침착하게 뒤로 물러서면서 잡아냈습니다. 67분 일본이 총공세를 펼치는 과정 속에 뒷공간을 우리 공격진도 잘 노렸는데요. 홍시우 선수가 이날 특히 우측면에서 날카로운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두 명의 일본 수비 사이로 정확한 스루 패스를 장시영 선수에게 연결해줬고 장시영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강성진 선수가 헤더 슈팅까지 마무리했지만 아쉽게도 골문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다만 더 날카로운 기회들, 더 많은 기회는 역시 일본에 있었는데요. 71분에는 우리의 공격이 차단되면서 마츠키 선수를 파울로 끊어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마츠키 선수가 이겨내면서 돌파에 들어갔고 여기서 우치노 선수를 향해 날카로운 스루 패스까지 가져갔지만 백종범 골키퍼가 빠르게 뛰쳐나오면서 이 공을 먼저 처리하며 1대1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73분에는 왼쪽 풀백인 우치노의 백힐 패스를 마치노 선수가 크로스 패스로 연결했고 여기서 다카이 선수가 문전에서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헤더 슈팅도 완전히 빗나갔어요. 사실은 골대 안쪽으로 연결됐다 이러면 막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위치였는데 일본의 극악한 결정력이 또 한 번 기회를 놓친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 직후 우리는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75분 이을용 전 선수의 아들인 이태석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휘어져 들어가는 강하고 날카로운 왼발 코너킥을 문전 반대편으로 연결했고 껑충 뛰어오른 김민우 선수가 강하고 정확한 헤더 슈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밀리던 와중 속에 선제골을 넣게 됐는데요. 그 이후 일본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76분에는 아라키 선수가 시도한 중거리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는데요. 이 장면 직후 일본은 기회를 놓친 아라키 선수뿐 아니라 장신 공격수 우치노 고타로까지 빼고 성인 대표팀으로 아시안컵까지 참가했던 호소야 선수 그리고 벨기에의 신트트라이던에서 후지타와 함께 뛰고 있는 날카로운 왼발잡이 미드필더 야마모토를 투입하면서 주전 자원들을 더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공격을 펼치던 일본의 뒷공간을 잘 노렸는데요. 81분에도 홍시우 선수가 수비 2명을 몰아놓은 상황에서 이 틈바구니를 빼내는 날카로운 패스를 강성진 선수에게 연결했고 강성진 선수는 문전 우측에서 이 공을 잡은 이후 절묘하게 돌아서면서 2명의 일본 수비를 따돌리는 현란한 기술 속에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 일본은 마지막 시간까지 동점골에 근접한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83분에는 호소야의 문전 슈팅을 이재원 선수가 몸으로 막아냈고 이어진 마츠키 선수의 슈팅도 머리를 던지면서 정말 온몸을 불사르는 수비로 막아냈습니다. 이어서 흐르는 공을 후지타 선수가 왼쪽 문전 깊숙한 곳으로 패스하면서 사토 케인이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골대 앞에서 한 차례 바운드 되면서 크로스바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일본의 불운이 이어졌고요. 85분에는 후지오 선수가 우측면을 돌파해 올린 크로스 패스 사토 케인이 받은 이후 수비가 각을 좁히자 바깥쪽에 프리하게 있던 후지타에게 패스를 했는데 후지타의 이 중거리 슈팅이 우리 수비의 블로킹에 걸리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6탄 수비를 펼치던 이재원 선수가 경미한 부상을 입으면서 86분 황선홍 감독은 중앙 미드필드인 백상훈 선수를 투입하면서 다른 미드필드 자원을 센터백으로 내리고 전원 수비에 나섰는데요. 86분 일본은 야마모토의 코너킥을 호소야 선수가 껑충 뛰어올라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했지만 크로스바를 넘기면서 역시 결정력의 문제를 겪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 3분에도 야마모토의 코너킥을 호소야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르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9분 가까이 주어졌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7분에는 일본의 오른쪽 풀백인 한다의 크로스를 사토 케인이 문전 반대편에서 기막힌 헤더 슈팅으로 돌려놨는데 이 슈팅마저도 골포스트를 강타하면서 일본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동점골을 얻지 못한 채 0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표팀이 이영준 선수를 비롯한 몇몇 핵심 자원들을 완전히 후반전에도 쉬게 하면서 결국 주전들을 후반전에 총출동시킨 일본을 상대로 1대0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 이기기는 했지만 우리가 후방 빌드업으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낸다거나 중원 싸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거나
못하거나 또한 문전에서 좋은 기회들 많이 만들지 못하고 세트피스 한 장면으로 사실은 골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경기 내용의 측면에서 정말 아쉬웠고, 이 장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조금만 더 좋은 결정력을 보였다면 마치 중국과의 2차전 때처럼 우리가 3골, 4골 내지는 5골씩이라도 내줄 수 있었던 정도로 정말 내용상으로 완패한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게, 물론 일본과의 경기는 결과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정말 파리 올림픽 본선에 갈 수 있을지, 그리고 파리 올림픽 본선에 갔을 때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우려될 정도로 일본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찜찜한 마음이 많이 들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8강에서 인도네시아를 만나게 된 것, 개최국 카타르를 피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조직적이고 더 열심히 뛰면서도 기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날 보인 일본의 결정력보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요르단을 상대로 4대1로 이길 때 보여줬던 결정력이 더 날카롭다는 점에 있어서 결코 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4강행을 자신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조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은 A조 2위인 인도네시아와 4월 26일 금요일 새벽 2시 30분에 경기하게 되는데요. 지금 나머지 8강전의 대진표는 아직 미정이에요. 사우디와 태국,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이 각각 C조와 D조의 1,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상의 대진표를 저희가 만들어봤는데요. 먼저 8강전은 4월 25일 목요일 밤 11시에 카타르와 일본의 경기로 시작하고, 우즈벡은 아마도 태국, 사우디는 아마도 베트남과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이길 경우에는 4월 29일 월요일 밤 11시에 아마도 태국을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우즈베키스탄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별리그에서 가장 화끈한 공격력을 보이면서 많은 골을 넣으면서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거든요. 카타르와 일본의 승자가 4월 30일 화요일 새벽 2시 30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번 대회 조별리그 현재까지의 경기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이 가장 강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결승에 올라간다면 아마도 5월 4일 토요일 0시 30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대회는 결승만 올라가도 파리올림픽 본선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건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 그리고 아마도 우즈벡을 만나게 될 4강전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황선홍 감독이 조별리그에서 드러났던 경기력의 문제, 무실점 전승을 거두고도 개운치 않은 조별리그를 보냈는데요. 이 숙제들을 해결하고 토너먼트 문제에서는 준비한 플레이, 내용상의 승리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파리 올림픽으로 가는 길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